저는 오늘 이 여행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사회에 정말 영향력 있는 중요한 분들과 함께 여행을 하는 이 자리가 정말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산에 대해서는 제가 그 대학교 3학년 때 다산에 그때만 해도 뭐 아무것도 모를 텐데 제가 그 당시 통문관에서 나온 조선왕조실록 전지를 샀어요. 그것도 그 고려대학에서 제가 그 스칼라십을 그때 이제 전교 1등을 해가지고 그때는 그 줬어요. 금메달하고 이렇게 돈을 줬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내가 못 읽어도 이 조선왕조실록은 읽어야 된다. 그리고서 대학교 때 60년대에 그 조선왕조실록 전지를 사다가 그 맨날 머리맡에다 두고 잤다고요. 언젠가 내가 이게 내 머릿속에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여유당 전서 한 지를 샀습니다. 그래서 여유당 전서하고 그 조선왕조실록을 머리맡에 놓은 지가 지금 벌써 몇 년인가요? 그건 뭐 45년 정도 됐는데 아직 제대로 못 읽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그 일본의 뭐 이치사다 같은 그 역사가는 말이죠. 중국 25사가 우리 조선왕조실록보다도 더 방대한 분량인데 뭐 그거를 내가 한 3번은 읽었는데 머릿속에 별로 떠오르는 다 잊어버리고 떠오르는 게 없다. 그래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만 가지고 내가 중국 역사를 쓰겠다. 뭐 이 정도는 돼야 그 학문을 하는 그 품이 그 사람들의 그런 정말 대가들 그런 거 생각하면은 제가 아직도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끄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저 나름대로는 뭐 이 서양 사상이라든가 그 모든 걸 같이 이렇게 그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요즘 와서 저 정직하게 말씀드려서 머리가 조금 이렇게 정리가 돼 가요. 그래서 이렇게 그동안 쌓였던 것들이 이제 내면화되고 뭔가 지금부터 이제 좀 공부할 만하다. 진짜 이제 공부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 조금 한 20년만 빨리 들었으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이 최소한 한 인간이 죽으라고 노력을 해도 지금 20년을 지연시키고 있다. 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옥스퍼드 대학이나 캠브리지 대학의 그 석학들하고, 교토 대학이나 동경대학의 석학들하고 나를 비교해보면 내가 그 사람들보다 공부를 못한 게 아닌데 더 많이 했으면 했는데 뭔가 성과를 내기에는 내가 한 20년이 지금 뒤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20년을 더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건강 조심하고 어떻게든지 내가 100살이 되더라도 뭐 임마누엘 칸트나 헤겔을 뛰어넘는 한국인으로서 정말 그 정확한 사상가가 되겠다 하는 결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려오면서도 그 다산을 어저께 쭉 읽었어요. 그 여유당 전서를 이렇게 뒤척이면서 참 내가 너 다산만이나 하냐 하고 이제 제가 물어보는데 뭐 어떤 측면에서는 그래도 그 내가 산 시대가 워낙 정보가 광범하니까는 뭐 다산이 도저히 나를 못 미치는 측면도 있죠. 있는데 참 그 다산이라는 사람은 그 기적적인 것이 사실 이퇴계 같은 분은 대단한 학자로서 우리가 존경을 하지만 사실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은 사실 그 시골 서생이에요. 그 이태계 학문이라는 거에 그
범위가 어떤 그 굉장히 내면적인 깊이가 있는 분이고 그 사람 그 문장을 쓰는 거 보면은 엄청 그 깊이가 있습니다. 조심스럽고 그리고 어떠한 주제를 천착해서 그 퇴계를 읽다 보면 참 인간적으로 존경심이 우러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진지한 학자예요. 그러나 너무 좁아요, 세계가. 이태계가 본 세계는. 그런 사람들을 비교하자면은 정다산 같은 사람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대학자예요. 그 거의 뭐 정말 그 다산이라는 사람은 우선 레퍼런스의 범위, 그러니까 이 다산이 보는 책의 그 규모, 인용하는 책들의 규모라든가 이 사람이 보는 규모가 조선의 어느 학자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갈 수가 없고, 뭐 예를 들면은 뭐 그 지금 추사 김정희 다산보다도 후배지만 그런 사람들의 세계라는 것도 다산하고 가히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학문적으로는. 추사도 뭐 대단한 그 뭐가 있는 사람이죠. 아주 특이한 그 자기 세계가 있어요. 근데 이 다산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정말 예외적인,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다산이 산 시대에, 다산이 돌아가신 게 1832년이야? 아니 36년인가 그렇죠? 36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19세기 이 초반이죠. 그런데 그 시대에 중국에 다산은 중국을 안 가셨는데도 그 추사 같은 사람들은 다 중국에 가서 뭐 옹방강유도 만나고 뭐 자기가 그 완당을 만났기 때문에 그 자기 호두 완원이라고 이게 이 란웬 이게 청대의 학자인데 이 사람 만나고 와서 자기 호를 완당이라고 그런 거거든요. 사실 추사는 참 지독하게 그 모화주의자죠. 어떤 면에서 그래도 조선을 대변하는 사람이 그 당시 중국에서 만난 자기 그 중국의 대학자라고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가지고 자기 호를 진다는 나는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추사의 태도가. 왜냐하면은 이 완원이라는 사람이 그 13경 주소라는, 그러니까 그 지금 우리가 다 보는 중국의 모든 경전을 우리는 사서삼경이라는 말을 쓰면 중국 사람은 그런 말 안 써요. 사서삼경이라는 말 안 쓰고 13개의 경전이거든요. 그 13경에 대해서 전체 주소를 모아서 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전부 이거를 그 교점을 보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중국의 경전을 접할 적에는 완원의 13경 주소본을 가지고 다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아주 장본인인 완원을 우리 추사가 가서 만났다는 건 사실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지만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사상가도 아니고 정말 완원은 별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은 이 추사는 굉장히 특이한 그 뭔가 아주 그 고결한 풍도가 있는 분이에요. 그 추사는. 그래서 심미적으로 굉장히 세련된 사람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게 이 추사 같은 사람들은 뭐 좀 뭐랄까 그 멋쟁이죠. 멋쟁이. 아주 그 당대의 최대의 멋쟁이지만 그 사람도 역시 굉장히 좁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추사체라는 이런 것도 참 놀라운 그 업적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지독하게 엘리티스틱한 사람이죠. 그 당시로 본다면은 예를 들면 당대에 그 신윤복이가 기녀 그림을 그리고 김홍도가 민속화를 그리는 같은 시대 사람들인데
그 추사해색이라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그 민중 속에서 같이 호흡하고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추사는 기본으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정약용이라는 사람은 특이합니다. 뭐냐면 아주 전천후의 인간이죠. 예, 소위 말해서 이 다산이라는 분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가장 제가 뭐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하고 제가 워낙 그 한적을 계속 보니까 거기서 보는 느낌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느낌만 말씀드린다면 다산은 하여튼 무지막지해요. 그 사람의 지식의 양이라든가 이게 압도적입니다. 지금 예를 들면 저하고 무슨 여기서 어디서 뭐 굉장히 투철하게 쪽에서 박사학위 하나 따왔다라는 사람하고 사실 저하고 이렇게 비교를 한다. 이게 지식의 양이 이게 안 되거든요, 이게. 근데 다산 앞에 가면은 모든 그 조선 왕조의 우리가 알고 있는 사상가라든가 이런 거는 아주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와서 해장이라는 사람도 아주 대단한 당대의 천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경에 다 저기 하고 그런데 다산을 만나서 다산의 그 역학에 대한 지식에 압도가 된 거야,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암은 거기서 충격을 받고 죽는 거예요. 일찍 죽는 거예요. 그 다산의 지식에 내가 이거 어떻게 따라가냐 말이야. 이게 그 사람은 지식욕도 있고, 사실은 해장선사 같은 사람은 대단한 이게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따라가려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벽을 이 총구석에서 느낄 때 그 당대 이 지역에서 최고의 지식인으로서 대접을 받았던 해장 같은 사람이 다산을 모시면서 그야말로 거기서 느끼는 이 중압감이라는 거는 야, 내가 정말 공부를 해도 뭐 득도를 한다고 그랬지만은 저런 세계를 나도 한번 맛보고 싶은데 그런 어떤 회한과 이런 것 속에서 지독하게 노력을 하다가 건강이 나빠져 가지고 다산 유배가 풀리기 전에 돌아가시죠. 그래서 사실 그 해장을 왜 암이라는 것도 다산이 져준 거거든요. 근데 사실 넌 아직 어린애라는 거야. 이 암이라는 게. 어린애 아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모르는 천진난만한 위대한 불교의 어떤 해탈의 경지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해장선사한테 암이라는 호를 다산이 줄 때 해장은 너무도 행복해 한다고. 그러나 자기가 어린이처럼 돌아가서 배우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다산은 이 동네에 왔을 때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산의 세계를 보면은 정말 놀랍죠. 놀라운 세계인데 저는 사실 다산을 읽으면서 굉장히 압도를 받으면서도 그렇게 쫄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요새 다산의 저술의 범주보다는 엄청나게 지금 자료의 범위가 늘어났고 그걸 효율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레퍼런스 북들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다산의 학문의 세계를 내가 이렇게 보면은 또 내 나름대로는 허술하게 짚히는 것이 많습니다. 양반이 대단한 분이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놓고 볼 적에는 어떠한 무조건의 이 찬양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산은 이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다산은 이제 어떤 분이냐 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이 암이라는 분의 이제 제자가 또 초이죠. 초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지역에 또 윤씨 쪽에 있고 근데
이 다산이라는 분을 우리가 좀 설명하기 전에 아주 대국적인 것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중국 문명이라는 것은 이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선진 문명이 이게 진나라 이전, 그러니까 이걸 소위 우리가 춘추 전국 시대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춘추 전국 시대가 저기 하는데 이제 춘추 시대의 말기에 태어난 분이 공자예요. 그래서 이 공자가 뭐냐면 최초로 공자라는 사람 때문에 이 선비라는 말이 의미를 갖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지식이라는 게 전부 관에서 사관의 형태로 독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식인이라는 게 민간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공자라는 사람이 자체로 자기가 공부를 해서 그들을 이긴 사람이죠. 그러니까 공자는 완전히 민간에서 커서 당대의 모든 학문을 집대성을 했다고, 이 사라는 게. 그러니까는 학문이 더 이상 왕궁 속에 갇혀 있질 않고 민간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전국시대에 오면은 전국의 모든 군주들이 독립해서 서로 치고받고 했으니까 서로 겸병하고 어떻게 하면 이게 하니까 이게 지금 패권의 시대가 오는데, 이 패권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때 가장 그 위대한 것은 뭐냐면 이때는 얼마나 브레인을 확보하느냐, 이거 가지고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안 돼요. 정치라는 것은 정치를 그 당시에는 움직이는 모사들, 이 책사들이 위대한 책사가 있어야만 정치는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어떻게 하면은 이 패자가 패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책사를 얼마나 잘 쓰느냐, 이것을 우리가 진현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현자를 등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결국은 이 책사를 잘 쓰는 것이 이 패권의 첩경이었기 때문에 이때야말로 뭐냐면 중국 역사에서 가장 인재 등용이 활발한 시기입니다. 이 전국시대라는 게 모든 사람들이 서로 다투어서 뭐 인재만 있으면 서로 뺏어가려고 하는 그런 시대죠. 그래서 그런 시대에 그 인재들을 이 공자의 문화에서 나온 제자들이 대개 분화돼 가지고 가를 이루어서 전부 이 사람들을 배출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민간에서 배출된 이 사가 결국은 이 군주들에게 등용이 돼서 그 전국시대의 화려한 춘추 제자 백가라는 시대를 이루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 소위 동양 문명의 히랍 문명이나 이런 데와는 비교도 안 되는 화려한 다양한 문명이 성립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전국을 통일한 것이, 이 많은 저기가 있지만 여기서 결국 통일한 것이 진시황이 통일을 했고, 그 진시황의 통일이라는 것은 법가에 의해서 통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통일을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서양에서는 로마 제국이 성립하고 중국에서는 진 제국이 성립해서 여기가 전한 후한에서 여기 한 제국이 이 성립하는 시기하고 이 로마 제국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제국 문명이 성립하는데, 이 한 제국 때에 이제 이 경전들을 다 정리를 하는 거죠. 춘추 제자백가들의 이거를 경전을 해서 이거를 한대에 전부 주석을 달고 이 책들을 다 정리해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고주라고 부릅니다. 한대에 성립한 주석, 해석이죠. 그게 고주인데, 그 다음에 이제 한나라에 뭐 이렇게 하고서 이제 그 뒤로 재미난 거는 후한 때부터 뭐가 들어와요? 외래 문명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불교라는 게 들어온단 말이죠. 근데 불교라는 걸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이게 불교라는 걸 우리는 여기 우리 스님도 앉아 계시니까는 아주 이게 우리 전통적인 거로 알지만, 사실 불교라는 건 이거는
완전히 서양 문화예요. 이게 원래 산스크리트라는 게 이 유로피안 랭귀지에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는 사유가 서양 철학하고 같은 거라고, 그 계통적으로 말하면. 우리 동양 뿌리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불교가 한나라부터 말기 들어오면서 소위 말해서 위진남북조를 거쳐서 수당, 당나라까지 오기까지는 정말 중국 문명이 이 불교에 아주 시달리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워낙 이질적인 거예요. 불교라는 게. 우리가 지금 기독교에 시달리는 거랑 비슷하게 시달리는 거예요. 지금 이 중국 문명이. 그래서 계속 이 이질적인 거를 갖다가 하다 못해도 나중에는 아이 시장놈 이거 이해가 안 된다. 이거 때려쳐라. 그게 선이라고요. 선이라는 게 뭐냐면은 불린 문자고 이제 더 이상 야 이거 씨발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이거. 이거 이해 안 되니까 우리 간단하게 가자. 그러니까 인도 산스크리트라는 건 굉장히 치밀하고 프로세익하고 산문적이고 원문적이 아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선종으로 오면 완전히 시가 되는 거예요. 불교가. 산문적 불교에서 시적 불교가 된 게 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선종이라는 것처럼 인류 사회에서 뭐냐면은 서양 문명을 극복한 형태의 동양인의 예지가 직결된 거예요. 당나라 때. 그러니까 중국 문명은 그렇게 해가지고 당나라 때 이렇게 왔지만은 여기에 이제 그 뒤로 뭐예요? 당나라 이후에 이제 송나라가 꽃을 피우면서 뭐냐면 송나라에 와서 뭐라 그러냐면 전폭적으로 이 불교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죠. 1000년 동안에 이 불교라는 게 이게 결국 외래 문명이다. 외래 문명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가 효를 만들자는 문제도 똑같은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서양은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뭐 효가 뭐 아주 아버지한테도 뭐 탁 떳떳하게 얘기하고 뭐 그저 뭐 이 자식도 일찍 독립시키고 뭐 어릴 때 우리 맨날 뭐냐면 효에 반하는 우리 가족 문화의 정서에 반하는 서양 사람들의 합리적 정신을 찬양하면서 우리 컸다고 사실은. 그렇잖아요. 다 생각해 보세요. 뭐 레이디 퍼스트에 뭐 어쩌고 뭐 하고 그 아버지와 아들 관계도 금방 뭐 이렇게 독립해버리고 뭐 아버지 집을 한번 떠나면 다 남남이고 서양 사람들은 뭐 아버지 돌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냐면은 이게 그야말로 우리가 지금 효를 강조한다는 건 우리 거를 찾자라는 이제 생각이 지금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가능한 것처럼 이때 오면은 송나라 때 지식인들이 뭐냐면 이 우리가 너무 한 1000년 동안 이 외래 문명한테 우리가 너무 시달렸다. 이거 시달렸다. 근데 우리 이전에 엄청난 우리 문명이 있었지 않냐. 이거를 회복하자. 그 회복하자는 운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람이 주자라는 분이라고. 내가 간략하게만 말씀드린 거야. 이 전 대국을. 그러니까 나는 주자라는 말을 안 씁니다. 내 책에 보면은 나처럼 주자라는 말을 안 쓰는 사람 없어요. 왜냐면은 나는 꼭 주시라고 그래요. 이 사람 이름을 불러요, 나는. 주자는 이거 굉장히 높인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정약용 선생을 저기 우리가 높이려면 정자라고 그래요. 정자라고 그래야 된다고. 주자라는 식으로 말하면. 근데 하여튼 이 주자라는 분이, 주희라는 분이 1200년에 돌아가셨거든요. AD 1200년에 돌아가셨는데 이 주희라는 분은 아주 대단한 분이죠. 뭐냐면은 중국 문명의 고래적인 거를 이제 완벽하게 되살리는 운동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대단한 게 뭐냐면 아까 13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13경이라는 거 이거 가지고 이거 너무 복잡해서 안 된다. 엑기스만 뽑자. 중국 문명에. 그래가지고 뽑은 게 공자는 우선 이 공자의 어록이 있지 않냐. 공자의 어록으로 우리가 논어를 뽑고 그 다음에 공자의 어록을 정당화시키는
그거를 발전시킨 맹자라는 이 위대한 사상가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동양의 고전에 이 핵을 우리가 이 두 사람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민중들한테 이거 더 가르쳐봤자 뭐 주역, 뭐 시경 이런 거 그러지 말고 그거는 나중에 뭐 노노 맹자 해가지고 뭐냐면 그 밑에다가 대학과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독립된 책이 아니라 예기라는 책의 아주 간략한 2챕터예요. 2챕터에 불과한 거니까 예기는 지금 대학과 중용 같은 게 수십 개가 한 50개 가까이 하여튼 모여 있는 거니까 분량이 엄청난 거예요. 거기서 대학과 중용만 빼서 이 4개를 묶어서 그 주자라는 사람이 사서라는 이름으로 이거를 묶었어요. 그리고 사서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집주라는 시대의 걸작주를 다룬 겁니다. 나는 이 집주를 굉장히 비판하지만 그 당시로 되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 사서 집주가 나오면서 중국 문명이 일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너무도 쉽게 모든 사람들이 중국 문명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 불교 이전에 우리에게 이런 것이 있었다. 그러니까는 지금 어떤 의미로 우리가 서양을 뭐 비판한다, 그 서양 문화를 한다고 해가지고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우리 고전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거를 뽑아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주자와 같은 형태로서 새로운 운동을 벌려야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사서의 집주를 다뤄가지고 이거를 운동을 전개한 것이 이거를 고주에 대해서 뭐냐면 주희가 단 집주를 우리가 신주라고 해요. 신주. 근데 고주는 쉽게 얘기하면 이게 한대에 성립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불교의 영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전혀 없습니다. 여기는 불교의 영향이 전혀 없는데 이 신주는 이거는 복잡해요. 왜냐하면은 이 신주는 이미 철학적으로 불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신주라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미기론의 이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떠한 굉장히 서양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 중국 경전을 해석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전이 이렇게 되면서 이 신주는 어떠한 새로운 이론 틀을 가지고 중국 경전을 해석한 거죠. 그렇게 되니까는 뭐냐면은 왜 이렇게 해설을 해야 되냐면은 중국 고전이라는 건 원래 윤리적 체계인데 이런 거를 갖다가 그냥 갑자기 엄마 아버지 뭐 공경하고 뭐 그 인의 예지를 얘기해봤자 이미 불교는 윤리라는 거 이런 거를 어떤 의미에서는 초월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불교의 고등한 형이상학적인 어떠한 인식론적 담론에 익숙한 당대의 송대의 지식인들을 설득시키려면 우리 유교에도 불교를 뛰어넘는 이론 구조가 있다. 그래서 불교에 심취한 지식인들을 유교로 끌어들이게 만든 명저가 이 사서집주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중국 문명이 다시 한번 자기네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 주자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러면서 주자의 패러다임이 동아시아 문명을 7세기를 지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서양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지금 다사는 어떠한 입장이냐면은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쉽게 머리가 정리가 되실 거예요. 이제 모든 경전에는 한대의 고주가 있고 그 다음에 주희가 만든 송나라 때의 신주가 있는데 이거가 소위 말해서 조선 왕조의 정본으로 들어왔고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과거 텍스트가 되니까 과거 시험의 텍스트가 되니까 이걸 공부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조선 왕조에서는 어떤 사람도 감히
이 주라고 하는 것은 경전에 대한 주석일 뿐인데 재미난 건 뭐냐면 조선 왕조는 유교를 주희의 집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주를 경전화했단 말이에요. 주를. 그러니까 주자의 집주는 그건 경에 대한 해석인데 송시현이고 이런 사람들 얘기가 주자 집주가 이게 경전인데 네가 어떻게 또 다시 새로 주를 다냐 이런 식으로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조선 왕조 어떤 사람도 이 새로 유교 경전에 대해서 자기가 새롭게 줄을 탄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조선 말기에나 와서 다산이 깡다구 좋게 줄을 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지금 여기 와서. 그러니까 다산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논어 고금주인데 이것이 뭐냐면 자기가 줄을 단다는 말은 못하고 논어의 고주와 금주를 다 포섭해서 내가 새롭게 논어를 해석한다 그러는데 여기에 항상 용안 이러고 나오거든요. 모아놓으면서 끝에다가 내가 생각하건대. 여기 안은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줄을 거기다 곁들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모르면은 그거 자체가 조선 왕조에서는 있을 수 없었던 하나의 형태인데 이 사람이 하여튼 어느 정도냐 하면은 이 사람의 그 정약용의 기본적인 입장은 나는 얘도 싫다. 나는 얘도 싫다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조선 왕조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정약용이라는 분이 나는 고주도 싫고 신주도 싫다. 그러면서 나는 나의 뚜렷한 생각이 있다 하고 해줬으면 좋겠는데 고주도 이거 별거 아니고 신주도 별거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내가 보면 좀 빈약하다고요. 그래서 다산 선생한테도 내가 상당히 불만을 많이 품습니다. 나는 읽으면서 조금 더 강하게 이왕이면 목숨 내놓고 쓸 거면은 정확하게 당신의 좀 설을 내놓지 왜 이렇게 엉거주춤하냐 하는 생각이 나는 들어요. 그러나 형태적으로 볼 때 나는 고주도 인정 안 한다. 신주도 인정 안 한다. 어떤 때는 물론 여기도 좋고 여기도 좋다 이런 말도 하지만 기본적인 입장에서 다산은 고주와 금주를 신주를 전부 뛰어넘자라는 게 다산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산의 아까 그 암 해장선사와의 그 주역이라는 것도 그 문제가 되는 게 이거 사실은 그 주역을 정말 완벽하게 모르면은 사실 다산의 그 주역 사전이라는 거 한 줄도 못 읽습니다. 한 줄도 못 읽는데 주역이라는 건 원래 점소예요. 점소예요. 그러나 점이라는 것은 이게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 항상 운영한다는 사람이 막 이렇게 굴리면서 뭐가 어떻고 음양 오행이 어떻고 하면 숫자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 볼 때 막 구라치잖아요. 그게 이런 거를 뭐냐면은 이게 상수학이라고 그래요. 상수학. 상수학이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의리지학이라는 상수지학하고 의리학이라는데 의리라는 거는 이 점괘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놓고 뭐냐면은 이것을 그 뜻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점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이런 걸 이렇게 놓고 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게 있다면은 이게 학계 3이고 저인데 이게
1효, 2효, 3효, 4효, 5효, 6효 이렇게 올라가요. 이 효가. 이게 점이라는 거 읽히다 보면 이제 무슨 꾀에 무슨 효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 효마다 그 똑같은 거야. 그 저거에 가서 파고동원 앞에서 세 점 치면 새가 뚜루룩 들어가서 하나 뽑 뽑아 나오면 여러분들 이렇게 열어보면 이게 오늘의 운수다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 애들이 이렇게 산대를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어느 꾀에 요거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요거 집어가지고 여기 나온 말이 이걸 효사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그 점을 치는 거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이 한적이 음과 양밖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만 이거 반대로 한다면은 이거 반대로 한다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음과 양을 이렇게 되는데 자 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6자리니까 음과 양의 이거를 변수를 나오면은 이 8괴라는 이곳에 이게 헥사그램이라는 이 6효의 괴 하나 이 형태가 2의 6승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64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괴상이 64개니까 64개에다가 6을 하면은 얼마 되지? 4, 6, 24, 6, 6, 36, 384. 그러니까 새가 들어가서 이렇게 뽑아 나오는 게 지금 그 384 점괘가 있는 거라고. 그러면 이거를 지금 이게 지금 주역이라는 건데 이게 황당한 거예요. 여러분 알고 보면. 근데 이건 나와봤자 무슨 너 오늘 동쪽으로 가는 게 좋다. 뭐 이런 말이라든가 서쪽에서 바람이 분다라든가 이게 황당한 말들이에요. 사실 이거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그런데 다산은 이 상수학과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풀어가는 게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의미론적으로만 해석해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이것은 이 수리적으로 이러이러한 꾀가 나오게 되는 거는 어떠한 수리적인 이치가 있다. 이렇게 따져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상수지학하고 의리지학을 철저히 결합시키려고 그러는 사람이 다산이에요. 근데 이게 희발납니다. 다산의 이런 작업에. 그래서 예를 들면 다산이 노노나 그 맹자 같은 거를 그 해석한 걸 보면 사실 나하고 게임이 안 돼요. 우리가 내가 지금 동원하는 지적인 범위 내에서 다산에게서 내가 취할 게 별로 나는 사실 없습니다. 그만큼 이 경전학이 지금 발전했어요. 그래서 다산 수준이 아니거든요, 벌써. 그런데 이 주역사전 같은 거 보면은 혀가 차죠, 이게. 이게 도대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냐.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다산은 철학자가 아니라 이 사람은 수학자라는 거야. 아주 치밀한 머리가 있어요. 굉장히 수학적으로 이 세계를 바라보는 독특한 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제대로 됐으면 내가 전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다산 같은 사람을 우리나라가 그 정조 이러지만 그때 서양 선교사를 다 이건데 탄압하지 말고 정조 같은 사람을 유럽으로 유학을 보냈어야 돼요. 그래서 옥스퍼드나 캠브리지에서 그 사람 수학 박사를 따가지고 돌아오게 했으면은 우리나라 운명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나는 얼마나 가능한 거예요, 그 당시. 조금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나라가 이 잘못된 정치를 하고 있었고, 최재공 같은 사람만 해도 그건 뭐 때문에 이거 탄압합니까? 그러니까 이 다산이라는 사람이 이 기독교와의 관계에서 우리 한국신학대학을 만드신 그야말로 거기에 이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신 장공 김재준 선생도 자기 아버지가 아주 맹자 이 사서에 특히 맹자에 심취하신 분이야. 그래가지고 그분을 평생 당신이 그렇게 해서 신학자가 됐고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를 그 교회로 모시고 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그런데 그래서
아들이 하도 이제 장공 선생이 아버지를 모셔가니까는 장공 선생이 하니까는 교회를 나가셨다고. 근데 나가다가는 목사 얘기하는 거 듣고 성경 좀 읽고 나서 하는 말이, 이야, 그거 못 쓰겠더라고. 뭔 그렇게 이상한 소리들을, 허황된 소리들을 하고, 그 목사들이 얘기하는 건 뭔 일요일 날 모여가지고 쓸데없는 그 경전이나 읽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저기를 하느냐. 그러면서 끝끝내 설득을 못 시켰어요. 장공 김대순 선생이 자기 아버지를 설득을 못해. 그러고 나서 장공이 독백하는 게, 내가 설득을 못한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 나는 자랑스럽다. 위대한 아버지다. 에? 그러니까 유학에 정말 제대로 들어간 사람이면은 불교에서 불교 믿다가 기독교 믿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유학에 제대로 들어간 사람은 기독교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약전이나 내가 보기엔 정약전 같은 사람들은 유교를 버린 거죠. 그 사람들은. 왜냐면 야, 이 빌어먹을 조선 왕조에 우리가 유교를 가지고 어떻게 해왔는데 이게 뭐냐 말이야. 선조 같은 새끼들 다 임진왜란때 그렇게 나라 망쳐먹고 그 뒤로도 정신 못 차리고 오늘까지 여기 지금 철종 지금 이렇게 내는 이게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 시대에 도대체 이게 뭐냐 말이야. 이 정조, 정순, 헌철 뭐 이렇게 내려가는 이 소위 말해서 세도 정치라는 이게 아예 당쟁은 이거는 민주적인 정치입니다. 그건 당쟁이 있어 서로 그 계파들 간에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왕권을 유지하는 거지만 이 세도 정치라는 건 완전 지금 이명박 정치거든요. 완전히 최시중이 마음대로 갖고 놀고 이 포항 세력들, 그러니까 이명박 형님이 누구야? 이상도 혼자 다 해먹는 마음대로 주면 그건 뭐 절대 권력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조선 말기에서 봤던 이거를 우리가 보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야당 여당을 떠나서 정치 이명박이하고 다 똑같이 배는 거예요, 지금. 야당이 하는 꼴도 다 똑같다. 그럼 국민들이 정치에 신물이 나잖아요? 그럴 때 뭔가 새로운 비전이 사상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조선 왕조 사람들은 나래도 그럴 거예요. 아까 애절량이라고 그랬지만, 낳지도 않은 애를 애가 저겠는데, 그걸 자식들이 세금 걷어가려고 낳지도 않은 애를 갖다가 등록을 해가지고 그 분량을 뺏어가니까 우선 소장인이니까 주인한테 반타적 남겨야 되고, 나머지는 무슨 세민이 보통 조용조 이걸 다 전부 걷어가니까 여기서 도대체 이게 견딜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오죽하면 자기 이걸 끊어버리겠어요. 이게 왼수다. 하나라도 이게 식구를 줄여야 되니까. 그런 그 상황에서 유교를 뭘 바라보겠습니까? 유교를 뭘 바라보겠어요? 그 당시 생각해보세요. 이 정약용이라는 사람 입장을 생각해보면은 그들은 지금 이 앞에 정시 이 사람들이 전부 이 남인들이란 말이에요. 남인들이고 그 당시 가장 피를 보던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조선 왕조라는 거 여기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냐 지금. 이게 지금 희망 가질 수 있는 나라냐. 국민들의 소득을 100%를 걷어가는 나라니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조선 왕조 역사를 통해서도 뭐냐면 이게 제일 국가가 잘못한 것이 뭐냐면 군대 문제입니다.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이 세조가 불법으로 뭐냐면 비도덕적으로 정권을 탈취하면서 가장 우리나라의 비극이 뭐냐면은 군대 제도를 망가뜨린 거예요. 뭐냐면은 전국에 그나마 그래도 이 조선 초기에는 세종조까지 이렇게 군대라는 게 그래도 형태를 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군포를 왜 걷어요? 근데 이걸 뭐냐면 전부 불안하니까 이거를 뭐냐면
수방사 형태로 친위대로 다 만든 거예요. 그렇고 뭐냐면 군대라는 건 반드시 지휘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병졸이라는 건 저긴데 이 지휘관 제도를 전부 뭐냐면 자기 없애버리고 자기 친위 주변 호위병으로 만들어버린다고. 그러니까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실제적으로 군대가 없는 나라가 된 거라고. 그러니까 임진왜란때 이건 뭐 개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아무런 군대가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임진왜란때 그렇게 당하고 그러면서도 그 소위 말해서 그야말로 의병이 일어나고 정말 이 이순신이라는 사람의 이 활약이라는 것은 진짜 이건 기적적인 겁니다. 이건 말할 수도 없는, 이건 정말 그렇게 우리나라 민족은 그 환란을 당해서 그렇게 순발력 있게 그걸 대처를 해서 그래도 일본 놈들이 골탕을 먹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 이 저기를 하면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조선 말기로 오면서 뭐냐면 이렇게 군대 제도 망가뜨리고 그러면서 모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국가로서 존립한다는 게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국가로서 존립한다는 게 기적인 나라예요. 지금. 나는 조선 선생하고 최근에 그 토론을 하는데 왜 조선이 그래도 그렇게 하고 망하지 않고 500년이나 갔냐. 결국은 조선 선생 얘기가 재수가 좋았다. 뭔 재수가 좋았냐 했더니 결국 아무도 안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거 국가로서 병자호란이라고 병자호란 사람들은 말이죠. 근본적으로 청나라는 이게 만주족이라서 우리랑 동질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없앤다거나 이런 발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골탕만 먹이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존립했죠. 만약에 청나라가 이거 싹 쓰리고 고려식으로 하려면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삼전도에서 뭐 절만 받고 그 몇 놈 걷어가지고 데려가다가 또 거기서 애들이 뭐 반항하고 그러니까 또 보내주고 그 뒤로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놈이 들어오니까 그대로 망하는 거예요. 일제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야말로 재수가 좋았죠. 그거 아주 난 정확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조선 말기에 왔을 때 지금 정약용이가 본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로서의 모든 진짜 이게 기본 ABC를 안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난 사실 조선 다산이 목도했던 이 현실을 바라보면은 그냥 명박이 좋다도 빨리 해먹고 가라. 빨리. 끝까지 너 퇴임 날까지 네가 다 사인해서 뭐 은행이고 KTX고 다 말아먹고 가라. 그래도 다산 시절보단 낫다.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난 정말 그 정도로 이게 처참한 현실이에요. 그 처참한 현실에서 다산 같은 사람은 정말 뭐냐면은 대단한 사람이죠. 왜냐면 그 형들은 조선왕명이 끝났단 말이야. 이거 버리자 이거야. 버리자. 그러고서 우리가 새롭게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주님을 모시자. 그리고 왜? 주님을 모시는 게 뭐예요? 주님은 최소한 인간이 평등하다고 가르치신다. 이거 하나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동일한 구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남녀노소 구별 없고 신분의 차별 없고 모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만 믿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더라. 사실은 유학에도 이런 비슷한 이론이 있어요. 그게 양명학인데 일본은 양명학이 들어갔기 때문에 기독교가 침투를 못합니다. 그런 인간 평등론에 대한 굉장히 깊은 사유가 있는 게 그게 양명학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양명학을 배제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나 양명학은 유학이기 때문에 뭐 교회도 없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들어와서 선교 조직이 오고 교회하고 뭐 하니까 성상을 가슴에 품고 뭐 여기 십자가에 달고 이런 게 유학에는 없잖아요. 근데 서양 문명이 그런 게 오면서 지금 여기 다산이 여기 왔을 때는 누가 찾아와서 다산 보고 그 뭐 이 성상을 모시라고
저기 하는데 다산이 거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조선 왕조에 오면은 벌써 이 다산의 심정이 굉장히 복잡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산의 내면은 어떠했느냐? 다산의 내면은 어떠했느냐? 다산은 어떠한 의미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왜냐하면 조선 왕조를 지켜야겠다는 신념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유학을 안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산은 아까 내가 그 양반 얘기대로 누구지? 장공 김대중 선생이 얘기로 하면은 뭐냐면은 다산은 기독교에 의해서 설득을 당하기에는 장공 아버님처럼 너무도 유학의 훈도가 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교라는 문명에 대한 장점을 너무도 깊게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형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신념에 따라서 죽는 것을 뭐냐면은 리스펙트를 하겠죠. 가슴에 속에서. 그러나 형님 죄송합니다. 나는 내 정말 양심껏 기독교를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라는 게 난 다산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용의 해석이라는 몇 군데서 기독교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인간의 양심을 논해요. 그러나 그거는 전혀 지금 신앙의 세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 다산의 입장이라는 건 다산은 조선 왕조의 그 모든 문제점을 알면서도 조선 왕조를 지키려고 했다는 마지막 자이언트라는 거죠. 마지막 자이언트고 그러기 때문에 더 처절하게 유학을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유학의 수준에서는 접근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형과 같이 그런 사람들은 새로운 신념을 위해서 죽는데 나는 이 유학을 가지고 뭘 할 거냐. 그 고민의 강도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산의 정신세계에서 그 고민의 강도라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어마어마한 그 수준의 경학사상이라든가 치세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까는 내가 보수적이라는 말을 했지만은 그 사이사이에 아주 근원적인 문제까지를 마음대로 섭렵해 가면서 그런 문제를 타치해 가면서 조선 왕조를 살려보려고 노력한 사상가고 지금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보시면은 이제 거대 담론으로 마지막 제가 그 정리를 하면은 오늘 얘기를 정리를 하면은 이거 보시면 아까 공자는 이게 위대한 인물입니다. 공자, 맹자 뭐 이렇게 해서 도통이 끊겼다가 여기서 쭉 내려와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 한나라부터 당나라까지 있지만 여기서 뭐냐면 외국 문명이 들어왔죠. 이게 외국에서 불교라는 게 들어오잖아요. 불교가 들어오고 나서 중국 문명이 변했잖아요. 외래 문명화돼서 수당 불학의 이 당나라 문명이라는 건 이게 완전히 요새 21세기 같은 문명입니다. 당나라처럼 뭐 알록산이 이런 애들 전부 중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 다 그 외국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이 당나라라는 것처럼 그러니까 당나라가 이렇게 개화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당나라 바로 이전에 사산왕조 페르시아 문명이 멸망해요. 페르시아 문명이. 왜? 아랍 문명이 일어나면서 페르시아 문명. 근데 아랍하고 지금 이란이라는 거예요. 페르시아라는 게 이란인데 지금 이란은 지금 뭐 호메인이 이란을 다들 저기 하지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란은 이거 원래 페르시아 문명이거든요. 아랍 문명하고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도의 문명이 이 아랍이 이거를 휩쓸면서 이 페르시아의 위대한 이게 페르시아가 진짜 대단한 겁니다. 이 점잖하고 깊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신라의 무덤에서 나오는 이게 페르시아 이 유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국제적인 감각이 있었던 사람들이고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아랍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이들이 대거 중국으로 이민 옵니다. 이 사람들이 당나라 문명을 만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만큼 당나라 문명은 이질적인 문명들을 포섭해가면서 개화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 새롭게 여기 당을 치고 이런 걸 치고 나오는 게 송나라에서 송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second 이게 first 내가 말하는 first epoch라고 말한다면 그 다음에 second epoch로 누가 나와요? 송나라의 주자가 나오죠. 그래서 원래적인 걸 회복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여기 이게 700년을 지배합니다. 주자가. 그래서 우리는 주자의 문명이 같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불교가 들어오듯이 우리를 치고 들어온 게 뭡니까? 기독교도 들어오고 기독교와 더불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건 서양의 과학 문명이 들어온 거죠. 서양의 과학 문명이 들어오고 서양의 과학 문명과 더불어 들어온 게 뭐예요? 민주주의라는 이 의회 질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것이 근세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는 불교가 들어와가지고 당나라 문명이 왔는데 이건 찬란했지만 엄청 타락했단 말이에요. 이걸 다시 치고 나온 게 주자라고. 지금 기독교가 들어오고 서양 과학이 들어오고 민주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엄청 우리가 개화를 했고 눈부신 발전을 했는데 지금 이것의 결론이 지금 이명박이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 안 바꾸고 변은 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민주주의가 뭐냐? 우리가 씨발 이렇게 목숨 걸고 싸웠던 이 씨발 이 민주주의라는 게 뭐냐? 에? 불란서 혁명 이래 서구적 가치가 해서 200년 동안 인류가 다 공헌했다고 하는 이 민주주의 정화를 우리는 영국 놈들보다 불란 사람들은 더 처절하게 지켰잖아요. 지금 선거 때 맨날 그냥 선관위에서 고발하고 그러는 거면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처럼 지독한 민주주의가 없어요. 철저하게 지키고 우리가 민주적인 게임을 다 했는데 그 결과가 겨우 이거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과가 겨우 이거냐? 그러니까 도대체 지금 합리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서구적 가치를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과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내가 오늘 좀 놀랍게 내가 평소 때 안 하는 얘기를 집약해서 여기 시장이 세 분이나 앉아있기 때문에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게 학생들 지금 10,000명 놓고 얘기하는 거하고 이건 게임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 민족의 역사를 정말 뼈저리게 한번 이 순간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게 동아시아 전체 흐름에서 지금 우리는 도저히 그동안 믿었던 이 모든 기독교적 가치, 서구적 가치, 민주적 가치, 과학의 승리, 인간의 합리성에 대한 존중, 이 모든 게 지금 bankrupt, 부도가 났다는 거예요. 도산이 났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명박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이 이 땅에서 계속 벌어진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견딜 거야? 나는 이런 거 생각하면 말이죠. 골방에 앉아서 혼자 앉아있지만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정말 눈시울을 붉히면서 내가 혼자 고민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는 하루 종일 앉아서 글을 쓰기 때문에 어디 밖에도 안 나가요. 제가 1년에 책을 4권씩 쓰는 게 장난입니까? 그게 보통 사람들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꼬박 10시간 이상씩 앉아서 써야만 그 분량의 책이 출간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끊임없이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말 다산이 여기 와서 그렇게 노력했던 것 이상으로 저는 사실 노력하면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볼 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결론은 아까 우리 영주사 큰 스님 정호 스님께서도 지금 이거를 위해서 당신이 마지막으로 이 역사에서 뭔가를 큰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이 효라는 개념 하나만 가지고도 뭔가 이러한 새로운 그 문명의 전기를 이룩하는 어떠한 작업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까 내려오면서 그 버스간에서도 효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는 너무 가족주의적으로 편협하게 해석을 하고 있다. 효라는 것은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어떠한 그 절대자에 대한 느낌, 절대자에 대한 느낌이라는 것은 나를 초월하는 힘이거든요. 도저히 인간이 못 미치는 힘에 대한 그 어떠한 그 느낌이 그게 효예요. 그 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족은 사실은 그 다석 유영모 같은 선생 그 양반은 뭐냐면 조선의 기독교는 이거는 효기독교다 거야. 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아버지 그러지 않냐 이 말이야. 뭐냐면은 이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잘 따른 사람이 예수기 때문에 예수는 이게 효자다 거야. 효자 예수라 이게. 예수는 원래 이 사람은 아주 특별한 효자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그런 효인데 그 효가 네포티스틱한 어떤 가족주의적인 그런 효가 아니라 전 인류를 구원한다고 하는 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효도 그러한 전 인류적 개념으로 나가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적인 패러다임을 만들어낸다. 거기에 정조도 들어가고 다산도 들어가고 뭐 저도 일조를 할 것이고 여기 있는 모든 정치인들, 행정수반 모든 사람들이 뭔가 힘을 합쳐서 그 근원적인 문제를 우리가 앞으로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 즉 뭐냐면 first epoch, 그 다음에 second epoch, 지금 third epoch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 third epoch, 제3기원을 나는 우리가 효를 가지고 만들자는 건데 우리가 그런데 여기에는 단순히 그거 효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의식 속에서는 반드시 우리 민족의 통일이라든가 그리고 미국 일변도의 소위 말해서 그 치졸한 외교적 감각 이런 걸 어떻게 극복하고 우리가 주체적으로 이 세계를 운영해 나가느냐. 우리는 세계 정치사에 아주 기발한 복덕방을 할 수 있는 아주 위대한 거간꾼이 될 수 있는 나라거든요.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이런 세계 최강대국의 이권이 영토적으로 직접 맞닿아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지구적 어디를 보세요. 이런 지정학적인 엄청난 위치에 있는 우리가 뭔가 주체적으로 이 세계를 우리가 리드해 나가야 된다. 그러려면은 뭔가 특별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 민족이 조금 더 깡다구가 있어야 된다. 그 깡다구는 우선 박정희가 뭉거트려 있을만 하다가 뭉거트렸고 그 뒤로 누구야 전라도 사람 김대중이도 정말 내가 보기에는 우리 주체적 사유에 있어서는 그 사람 제로야 내가 보기에는. 남북 통일 문제 하나 아주 뚜렷하게 비전을 가지고 갔지만 나라를 그 사람이 다 팔아먹은 거야. 그럼도 결국은 오늘날 네오리버럴리즘이라고 하는 이 신자유주의의 기반은 그 사람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였죠. 노무현도 결국은 자기 정치구단이라고 그러고 뭐 하면서 특검하고 지랄하고 하면서 뭐냐면 근본적인 문제에서 진짜 주체적인 사고를 못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민중들은 그 김대중과 노무현에게 그렇게 10년 동안 지원을 했는데 그들이 철저하게 민중을 이반했기 때문에 그 기대를 이반했기 때문에 이 극단적인 반동에 지금 이명박이 나오고 이걸 갖다가 지금 바톤을
정말 박정희 딸이 갖고 간다 그러면은 이건 인류 사상 이런 비극은 없습니다. 우리 민족에 두 번 다시 없는 비극이지만 이거를 정말 우리가 어떻게든 막아야 될 텐데 뭐 그거는 내가 나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니까 문제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가 고민해 가면서 민주당의 진로라든가 이런 것이 절대 노무현이라든가 김대중을 업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업으면 안 된다는 거야. 완전 이 사람들은 장부 계산하고 우리가 존중해주면 돼. 그 사람들은 역사에서 장부 계산하고 끝난 사람들이에요. 존경 받을 거 받았고 역사에 기여할 거 했고 사실은 노무현만 해도 민주에 대한 신념 같은 거 굉장히 리스펙트블한 사람이죠. 권위주의 없고 민주에 대한 신념이 있고 절차 민주주의에 대한 철저한 감각이 있었던 사람인데 결국은 거시적인 세계를 못 봤다는 거예요. 진짜 깡다구를 부렸어야 되는데 못 부렸다는 거죠. 조중동 하나도 다스리지 못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개똥을 만들어 놓은 것, 전부 그 정치 구단을 어렵게 정치 구급도 안 되는 새끼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모든 사람이 심각하게 반성해야 됩니다. 근원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안 만들면은 우리 민족은 비전이 없습니다. 그러면 박근혜한테 가는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국민들 정서가 일본 자민당에게 묶여가지고 메시지를 가듯이 그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국가의 분란과 양극화, 이원화 이 모든 게 진짜 살고 싶은 나라가 안 되는 거죠. 하여튼 더 이상 제가 다산 얘기를 하다 별의별 얘기를 다 해버렸는데 하여튼 저는 이 새 시장님 안민석 의원 놓고 그리고 여러분들 다산에 대한 관심을 가진 여러분들을 모시고 제 솔직한 심정을 그저 일단을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은 정말 치열하게 공부해서 앞으로 저는 저 나름대로 골방에 수시백해서 앉아서라도 이 역사에 자랑스러운 한국의 사상가로서 살 것이라는 걸 약속드립니다. 이것으로 제 강의 끝내겠습니다.